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정말 우리가 멸종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인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하나의 키워드가 코로나19입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재앙 속에서도 인류의 탄소 중독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커브는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이죠. 작년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50년, 1960년을 거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가속 시기에 급격히 배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약 340억 톤. 아까 온실기체 양으로 따지면 500억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산화탄소 양만 따지면 약 340억 톤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결국엔 인간이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출렁거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후반에 발생한 대공황 사태, 미국의 경제 붕괴 직전까지 갔었던 그 대공황 사태 때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조금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조금 감소했습니다. 석유 파동 조금 감소했습니다. 약간씩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이벤트들이 감소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화석 연료를 소비해 왔었고 지금도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찰스 킬링의 노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대기 중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PCC라는 조직을 만들고 국제적인 정치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대응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자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2월에 각국 세계 거의 전 세계죠. 정상들이 모여서 드디어 약간 반강제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반강제적이라는 말은 매년 각국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건 약간 자율적이긴 하죠. 그러나 매년 그걸 유엔에 제출을 해서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엔이 압박을 하고 또 계획을 제출하고 하자는데 모든 세계 정상들이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목표치를 정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 목표치라는 게 바로 1.5도.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무조건 1.5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자라는
합의를 각국 정상들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커브에서 보시듯이 교토의정서가 체결되고 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죠. 파리 기후협약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바뀌고 있지만 정치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인류의 그 심각한 탄소 중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가장 강력하게 인류의 탄소 중독을 무려 7% 수준에서 7% 수준으로 감소시킨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약 340억 톤에 달하던 지구 이산화탄소가 300억 톤 초반대까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그 강력한 코로나19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추세에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죠. 인류의 어떤 탄소 중독. 그만큼 인류의 탄소 중독은 심각한 상황이고 코로나19도 이러한 어떤 탄소 중독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가던 해외여행 사람들 거의 가지 않고요. 정말로 흥청망청 쓰던 여러 가지 경제활동들이 다 스탑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비하면 별로 탄소 중독이 해소가 안 됐다는 걸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느끼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마어마한 탄소를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만 탄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다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플라스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은 바로 탄소 덩어리입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이죠. 그래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소비하는 그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중독을 끊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탄소 소비량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탄소 중독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탄소 중독에서 헤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정말 인류가 멸종일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온 그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온도는 우리가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같은 논란들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나이테나 여러 가지 과거 기후 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미래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해도 미래 예측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펑펑 쓰면서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일부터 탄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미래기후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커브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미래기후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00년대 기점으로 인해서 미래 예측을 한 건데요. 오른쪽을 보면 붉은색 커브가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할 경우 우리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붉은색 커브를 따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델의 불확실성, 컴퓨터 시뮬레이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냥 믿어줍시다. 믿어주고 인간이 이렇게 탄소를 펑펑 쓰면서 살아갈 때 온도가 몇 도 증가할지 생각해보면 약 14도에서 18.5도, 약 5도 정도 상승하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도가 되면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무지막지하게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시나리오가 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파란색 커브는 뭐냐면요. 정반대로 당장 내일부터 탄소를 아예 거의 쓰지 않는 수준의 노력을 할 때 커브입니다. 보시면 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정도 수준에서 지구온도는 멈춰버리게, 온도 상승이 멈춰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1.5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리지 않고 해피하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나 요 500억 톤, 매년 500억 톤 쓰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당장 내일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 파란색 시나리오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IPCC 기후변화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커브는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 확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걸까요? 이 커브는 지금 현재 약 300억 톤 정도 수준이라고 치고 이 커브는 인류가 매년 1000억 톤 이상 이산화탄소를 쓸 때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1000억 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지금보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지금부터 2030년, 40년, 50년 갈수록 이산화탄소를 1000억 톤 배출하면서 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커브는 비현실적인 커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커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기반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RCP 8.5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 확대. 단지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 확대라고 이야기해놨지만 사실상 지금보다 4배 정도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근거한 이야기들은 지나친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파리 기후협약이 제시했던 이 1.5도씨는 넘어설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벌써 우리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빨간색 커브와 파란색 커브의 중간 정도 부분에서 분명히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도의 멸종은 지나친 과장이며 합리적인 예상은 약 2도에서 4도 사이 우리의 노력 여하 최대한 2도 수준에서 막아내야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간하는 굉장히 많은 정책 보고서라든지 심지어는 기상청에서 내는 보고서에서조차 이 빨간색 커브를
이대로 우리 인류가 살아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깐 시나리오라고 국민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를 지금보다 4배씩 사용하고 살아가는 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할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과학자들조차 RCP 8.5 시나리오를 가진 정말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합리적인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 500억 톤, 그러니까 이 350억 톤이나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어떤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인을 공략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배출량은 유명한 화석연료 배출량 공식, IPCC 시나리오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공식인데요. 그 공식에 따르면 인구수, 그리고 1인당 소득, GDP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혹은 비효율성, 그리고 탄소 발자국, 이 4가지 요인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인구수. 인구 증가는 사실상 온실기체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커브가 전 세계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인구가 빨리 급격히 증가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커브고요. 이 빨간색 커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커브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탄소 배출량은 인구수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구수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죠. 특히나 지금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쪽입니다. 그런 지역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화석연료의 치트키를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유럽, 미국, 석유를 가장 많이 발견해서 쓰기 시작한 그런 어떤 지금의 열강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열강들은 화석연료의 치트키의 그 강력함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 단물을 다 뽑아낸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어떤 나라들,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에 잘 살아보겠다는 열망,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부유해지겠다는 열망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정치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요인입니다. 세계기구에 따르면 2050년경 1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수는 약 70억 인구죠. 그 인구 증가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일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우리가 부유해질수록 온실기체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1인당 국민소득이 들어가는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부자가 될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쓴다는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X축은 각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Y축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확하게 비례관계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엘고어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으로 지금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되었죠. 근데 그 엘고어가 사는 집은 방이 20개가 넘는 대저택이고 수영장만 해도 7개인가 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저택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한 진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40회가 넘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강연을 하고 있죠. 탄소를 다 뿌리면서 온 세상에 뿌리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어떡할까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온실기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요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본주의 세상에서 컨트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가입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백열전구와 LED 램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백열전구에 비해서 LED 램프로 교체를 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무지막지하게 향상이 되죠. 전기료가 훨씬 적게 나오죠.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적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연비가 10km인 자동차와 100km인 자동차가 어떤 차가 화석연료를 덜 사용할까요? 10배, 100km인, 연비가 100km인 차가 10배 덜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에너지가 효율적이 되면 효율적이 될수록 더 많이 쓰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듯이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은 에너지를 효율성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방해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탄소 배출량에 생각보다 기여를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마인드셋이 에너지 효율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지구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인류의 개개인의 어떤 마인드셋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에너지 효율성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 그런 어떤 세상이 된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은 탄소 발자국입니다. 얼마나 탄소를 직접적으로 대기 중으로 뿜어내는가이죠. 그것은 모든 프로세스들에서 탄소를 직접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겠지만 에너지 부분만 가지고 놓고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를 쓰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굉장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정 에너지인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고요. 제가 이제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강의에서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화석 연료를 직접 쓰지 않는 에너지의 시대로 우리는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솔루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빨리 전환하기. 세 번째, 마인드셋.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또 펑펑 써댄다면 별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목전에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로 바뀌고 화석연료에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지자체나 정부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감축,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 어떻게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턱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설비만 이렇게 마구마구 늘려버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은 산지 태양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깎아서 이런 태양광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나무랑 숲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자연이 자정 흡수해서 우리의 인류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또 태양광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라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 중에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거의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고 있을 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가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산지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은 효율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발전되는 시간도 제한적일 뿐더러 또 그것이 많이 사용되는 도시로 이동해 와야 되고, 굉장히 간헐적이고 날씨가 흐리면 발전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무턱대고 태양광을 늘릴 게 아니라 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서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는지를 감시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지에 태양광 단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에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들 같은 것들, 건물 태양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들이 태양광 발전하고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개인이 태양광 발전을 했으면 한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전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주도 풍력 단지 사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매년 40회 이상 풍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주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풍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즉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딘가로 이동이 돼야 되거나 사용이 돼야 되는 이유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못 쓰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전선이 너무 많은 에너지로 인해서 다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무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력선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풍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전선망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이없게도. 왜 그게 정말 큰 문제가 결국엔 탄소 감축에 너무 혈안이 돼서 육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기 위해서 탄소 감축에만 혈안이 돼서 태양광 풍력만 많이 설치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혹시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 상승이 완만하게 너무 급하게 상승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것이 뭐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가축에서 나오는 방귀, 트림 같은 것들을 포집을 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가 하루에 내뿜는 트림의 양이 실제로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좀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탄가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0배나 더 강력한 온실기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량일지라도 지구온도의 상승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 쥐어 짜내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가운데 보고 계시는 그림은 건물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또 세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은 공기 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바닥에 강제로 묻어버리는 그래 암석에 탄소를 이렇게 암석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카본 캡처라고 하는데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 정말 모든 기술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이 판단해 줄 문제고 국가의 많은 R&D 기술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너무 한 가지 기술에만 올인하면 안 되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뭐 이런 탄소 포집 기술, 굉장히 창의적인 기술들을 모두 열어놓고 테스트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구형 원자로 말고 최근에는 소형 원자로라는 기술이 빌 게이츠가 밀고 있는 그런 소형 원자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능한 그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핵의 공포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미국 연방 정부의 미국의 청소년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맑은 공기 그리고 기후 위기가 없는 지구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헌법 소원을 내서 미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다음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바라볼 때 너무 기후 위기에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과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용감한 그 소녀 이야기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그 UN 그 IPCC 총회에서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어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구를 망쳐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탄소 배출을 지금부터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용감한 청소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용감한 청소년들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우리 지구가 지구를 위한 답을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은 제 책의 에필로그에 있는 그런 어떤 문장으로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공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준비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후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공포에 질리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